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705페이지 보시면 건축물의 건축하고 나오죠? 자, 이번엔 건축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이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본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본론 내용 중에서 여기서도 7문제 중에 2문제가 건축 파트에서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뭐 받더냐? 원래는 건축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건축 절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건축 허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이런 건축물을 건축해도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허가권자한테 먼저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용도 지역에다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때 짓는다면 건폐율은 몇 프로, 용적률은 몇 프로 지을 수 있는지 이것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공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거 일반인들은 모르죠. 여러분들도 이거 공법 공부하면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아신 분도 수두룩할 겁니다. 저 세상에 살 때는 용도 지역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도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이유는 땅을 갖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먼저 개발할 땅이 있어야 거기다 뭘 짓는지 생각해보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의가 용도 지역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땅에다 건물 지으려고 했더니 어떤 건축물을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일단 누굴 먼저 찾아가자? 허가권자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허가권자님, 제가 여기다 이런 종류의 건축물을 이런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저 이런 거 지어도 됩니까? 라고 먼저 결정을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검토해 본 결과 너 거기다 그런 거 지어도 돼? 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때 가서 허가 신청 들어가도 늦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란다? 미리 결정을 신청한다. 사전 결정이라고 표현하고 사전 결정 신청제도라고도 표현하죠. 요거는 무슨 대상 건축물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요런 게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허가권자 때 미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사전 결정 신청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반드시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주가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건축업자야. 그럼 지가 건물 짓는 거 잘 알면 굳이 허가권자님 저 여기다 이런 거 지어도 돼요? 물어볼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바로 허가 신청 들어가면 되고 그런 걸 잘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결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임의적 사유입니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 그것까지만 첫 번째로 기억합니다. 자, 그때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 결정 신청만 들어가야 하나 건축인의 심의도 거쳐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교통영향평가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걸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4가지 받은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첫째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라는 몇 가지 4가지 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만들까?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를 만들려면 하천이 있어야 된다. 말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이해한다? 자, 이게 뭐죠? 산지잖아. 이런 산지를 까뭉개 가지고 여기를 개발하여 요걸 뭐로 만들려고 한다? 농지를 만들려고 하면 농사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하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하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뭐 받으면?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이런 4가지 받은 거로 본다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받았으면 뭐 해야 되죠? 이제 너 줘도 돼? 라는 걸 통지를 받았으니까 건축허가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2년입니다.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냐면 어떤 효과?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것까지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건축허가라는 게 2번째로 나오죠.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건축허가. 자, 먼저 건축허가권자.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되지? 허가권자입니다. 원칙은 누구한테 허가받으면 됩니까? 원칙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 하나 대수선하는 자. 건축만이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한테 받는다?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한테.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나머지 지역에서는 누구한테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구청장한테 받는 거고 도의사 밑에는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한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자들이 원칙적인 허가권자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내준다? 특별시장이나 또는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특별시에서는 누가 허가권자죠? 원래는 서울에서는 구청장들이 허가권자야. 자, 인천에서는 광역시에서는 구청장도 있고 군수도 있죠. 강화군수, 웅진군수도 있으니까 구청장이나 군수가 원래는 이 사람들이 허가권자입니다. 근데 이자들이 허가하지 아니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에 직접 허가내 주는 경우도 있더라.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합니다. 첫째는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21층 이상 되는 거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때는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직접 받습니다. 어디서 짓는 거야? 특별시, 광역시에다. 이렇게 규모가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에 직접 허가권자지 구청장이나 또는 군수가 허가내 주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얼마짜리 되나? 연면적 8만 제곱미터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연면적 8만 제곱미터 되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누구한테 허가받았을까? 이게 어디인데? 특별시 또는 광역시라면 그때는 누구한테 받았을까? 구청장, 서울에서는 인천에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한테 허가받고 8만 제곱미터 되는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다 뭐한다? 증축을 하겠답니다. 근데 얼마큼 증축할까?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을 합니다. 그럼 30% 이상을 증축한다는 뜻이죠. 그럼 8만에 30%면 38에 24, 2만 4천 제곱미터 될 거면은 요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분의 3이니까 2만 4천 제곱미터. 8만 제곱미터의 30%, 38, 24, 2만 4천을 증축한다면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얼마 됐죠? 8만하고 2만 4천하고 합쳤더니 10만 4천 제곱미터가 됐잖아요. 그럼 얼마 됐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이 요건을 충족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2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이 요건을 충족하면 요때 요 증축하는 이 행위도 요 증축행위 있죠? 이것도 누구한테 간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허가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8만 제곱미터는 누구한테 했죠? 구청장이나 또는 군수가 허가내 줬지만 요 증축하는 이 행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예외가 나와. 이런 규모의 건축물인데 21층 이상 되는 거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건데 어디에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누구한테 허가받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인데 이 건축물의 용도가 뭐더냐? 첫째는 공장의 용도로 짓겠답니다. 공장. 두 번째 창고 용도로 쓴답니다. 공장이거나 또는 창고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세 번째는 하나 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거랍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라는 이 세 가지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이때는 누구한테 허가받으러 갈까 이 말입니다.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규모가 이렇게 크다 하더라도 이건 누구한테 한다? 원칙적인 허가권자,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라는 걸 조심합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냐? 초고층 건축물이랍니다. 우리 초고층이니까 몇 층이죠?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되는 아주 큰 건축물이라면 그때는 비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건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합니다. 자, 말들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거라 하더라도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21층 연면적이 10만 이상 된다 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지 않고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허가받는 게 있더라. 어떤 거? 공장으로서 이런 규모, 창고로서 이런 규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들. 그거는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받습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구청장, 군수만 갖고는 안 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다시 직접 허가권자가 된다는 것 아셨죠? 여기까지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밑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건 무슨 말이죠?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뭔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허가 내주겠죠. 당연하죠. 대지 소유권 없고 남의 땅에다 건물 짓겠다면 허가 내주니까 당연히 대지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5가지 사유가 쭉 열거돼 있고 그럴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뭐한다? 건축허가 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는데도 대지에 대한 사용을 건축허가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 첫째는 뭐죠?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사용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권을 확보하면 당연히 사용권이 있죠. 내가 땅을 사들였어. 누구 땅이야? 내 땅이야. 그럼 뭐 할 수 있죠? 세 가지 권능이 있죠. 소유권 속에는 세 가지 권능이 있다고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사용, 수익, 처분권이 소유권의 권능이다라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꼭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사용권이 있을까? 아니요. 거기다 지상권 같은 걸 설정하면 그럴 때도 뭐 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했다 사용권이 거기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소유권을 확보하나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이나 또는 지상권 같은 걸 설정하는 걸 묶어서 만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뭐 해준다? 그때도 예,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여러 명 있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공유자 수의 80%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한 사람들이 전체 대지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전체 대지 지분이 있는데 그게 동의한 사람들이 공유자에서 그 동의한 사람들이 80%이 된다면 그때도 아직 100% 소유권 확보한 건 아니더라도 그 공유자들의 80%만 동의만 있었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3, 4, 5번은 올해 2월 달에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고 이제 옆에 있지. 그럼 80% 이상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면 나머지 20%는 동의 못 받았잖아. 근데 건축허가 내주잖아요. 그럼 이 동의 못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대상일까? 원칙적으로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매도 청구가 뭐죠? 네가 갖고 있는 토지 나한테 팔고 너 여기 떠나라. 매도 팔으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입니다. 매수는 뭐죠? 내 토지 사주세요. 그럼 매수 청구. 내 토지 팔고 네 토지 나한테 팔고 너 여기 떠나라. 매도 청구 대상이 되더라. 어떤 사람들? 아까 20%그 공유자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들에겐 무슨 가격으로 팔을까? 그 공유 지분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 현재 시장 가격, 현재 시세가 얼마냐? 시장 가격으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나 공시가면 틀려버립니다. 조심하시고. 그때 매도 청구 들어가기 전에 3개월 이상은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즉 매도 청구는 법원에다가 저 사람한테 이 돈 얼마 드리면 좋을 건지 그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는 소송이 매도 청구 소송인데 그 소송 들어가기 전에 매도 청구하기 전에 얼마? 3개월 이상은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3개월 이상 협의했는데도 안 되면 그 이후에 소송제기해서 매도 청구로 들어가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공유자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야 주소거소를 알아야 만나가지고 매도 청구를 행사하든지 하지. 3개월 이상 협의하라 그랬잖아. 그 협의하려면 만나지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소거소가 어딘지 모르겠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2번 이상 공고하고 그러고도 며칠이 지났다? 30일이 지나버리면 그때까지도 연락이 안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당연히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럼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그때는 뭐 하면 될까? 예, 일단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 이걸 무슨 가격? 감정가격인데 그 평가한 감정가격을 뭐 했나? 법원에다 공탁은 걸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공사 들어가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맨 밑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는 게 있죠. 이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원래는 도지사 밑에는 누가 허가권자입니까? 여기 가만히 보시면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누구는 없죠? 여기 도지사는 없어요. 특별자치도지사 제하고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라는 얘기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도지사는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가서 먼저 승인을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운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도의사한테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될까? 거기 밑에 쭉 몇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중요해요. 첫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해 주던 것들. 아까 이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거. 이런 거 빼고 아까 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내주는 그런 사유를 어디서 지으려고 한다? 시 또는 군에서 지으려고 하더라 이겁니다. 즉 특별시, 광역시에다가 짓는 게 아니고 시, 군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무슨 건축물을 짓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내주던 그런 규모 건축물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시 또는 군에다 짓는다면 누가 허가권자다?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시장 군수 맘대로 허가내주면 안 되고 지휘에는 도의사한테 가서 뭐 받고 승인은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내주라는 얘기죠. 따라서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는 되어도 허가권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걸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때 도의사한테 먼저 승인받아야 될까? 예, 세 가지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건축물을 시 또는 군에다가 건축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목적을 조심합니다. 무슨 목적을 있다면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거야. 목적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어디서 도지사가 지정 공관구역에서 지정 공관구역 안에서 그래서 무슨 어떤 규모 되는 건축물 자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또는 층수가 3층 이상 되는 것 둘 중에 하나야.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된다 또는 층수가 3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무슨 용도로 쓴다? 011 숙위라는 용도로 쓸 때만 그때만 누구한테 간다? 그땐 시장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도의사한테 뭐 받는다? 승인을 먼저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무슨 목적으로만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부터 해야 돼. 자연환경을 위해서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누가? 도의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서 무슨 건축물? 3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짓는다. 어디 무슨 용도로 쓴다? 011 숙위라는 용도로 사용할 것만 그때는 도의사한테 승인받습니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락시설이라는 그런 용도의 건축물만 도의사한테 승인받죠. 자, 세 번째는 목적이 2번하고 달라. 2번은 자연환경 수질보호죠. 3번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을 위해요.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을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서 규모는 묻지 아니하고 숙박시설하고 의락시설로 쓰는 것들만 5가지가 아니라 2가지 숙박시설, 의락시설만 그건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서 규모는 묻지 않고 이거 안 따져 3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묻지 않고 숙박시설, 의락시설로 쓸 때만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럼 이때 그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뭐가 들어오죠? 이제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영향평가는 여러 가지 있잖아. 환경 영향평가 많이 들어보셨죠? 또 뭐도 있고 교통 영향평가. 근데 여기는 안전 영향평가를 거치랍니다. 누가? 허가권자는 어떤 건축물만? 그 밑에 초고층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들. 그래서 다시 자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되는 거야.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내주기 전에 허가권자 허가 내주기 전에 뭐 한다?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그런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실시해야 한다. 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랍니다. 자, 그때 뭘 거친다? 그때 안전 영향 평가할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 맘대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는 거.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반드시 안전 영향 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면 반드시 건축주는 그걸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 건축주는 그때 그 설계도면 그리고 할 때 반드시 그걸 반영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죠. 자, 건축 허가의 효과라고 돼 있죠. 자, 건축 허가의 효과는 건축허가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옆에 이제 나오는 일부 이러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건축 허가 받으면
다른 법령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서로 본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허가 받으면 두 번째 국토법에는 개발행위 허가받은 거로 본다. 농지법에는 농지전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전용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 그중에 예를 들어보죠. 농지법에서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원래 누구더냐? 원래는 농림축산식품부장이 농지전용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왜 농지를 갖다 까먹여서 누가 개발하겠대. 그럼 농지전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걸 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누굴 추정한다? 그 농지전용과 관련된 허가권자 바로 누구죠? 농지전용 허가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하죠?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저한테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농지를 까무개고 거기다가 이런 건축물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허가 내줘도 괜찮을까? 라고 협의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협의했더니 농림축산식품부장이 뭐라죠? 그래, 그거 거기다 농지전용 허가 내줘도 괜찮아 라고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건축허가 내주면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협의 대상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이 대답을 안 합니다. 저 사람이 여기다 이런 농지전용에서 건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왔길래 이거 건축허가 내줘도 괜찮을까? 라고 협의에 들어갔더니 농지전용 허가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며칠 내에 아무런 말이 없을 때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그 농림축산식품부장이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협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것도 새로 신설된 겁니다. 중요한 거야. 따라서 모든 법이 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상대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때 사이인데 협의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럼 어떤 효과가? 그 15일이라는 날짜가 지나면 그때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으면 15일이 지나면 뭐한다? 농지전용 협의 끝난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내주면 돼.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무슨 말이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안 돼. 근데 이 안 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허가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안 돼요. 이건 뭐죠? 불허가 처분이라는 겁니다. 너는 허가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안 돼. 불허가 처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안 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할 수 없대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냥 돌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일정 기간 지나고 다시 오시면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이걸 허가의 제한이라 이렇게 변합니다. 따라서 불허가 처분과 허가의 제한은 다른 겁니다. 불허가 처분은 허가 기준에 안 맞으니까 너는 안 돼 라는 불허가 처분이고 허가 제한은 지금은 허가 불허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그때 다시 오시면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그때 결정하겠다. 요거를 허가의 제한이랍니다. 또 하나 허가받은 사람이 또는 신고한 사람이 건축물 짓겠다고 뭐하러 하죠? 착공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됐습니다. 그때 착공신고하러 와야 되거든. 근데 공사계획을 신고하러 와야 되는데 왔어. 신고하겠다고. 나 건물 짓겠어요 하고 신고하러 왔어. 근데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더냐? 지금은 공사 착수할 수 없어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은 공사를 시작 못하니까 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오세요 라는 걸 말한다. 착공의 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 신청 들어온 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사람이 공사 시작했다고 착공 신고하러 오는 걸 그걸 제한할 수 있단다. 그런 허가 및 착공의 제한이라는 게 있더라. 첫째, 누가 제한한다? 최고대빵 국장이 허가권자들 걸 제한합니다. 최고대빵이 국장이 누구한테? 허가권자들한테 야 허가권자들아 당분간 이러이러한 사유로 니들한테 허가 신청 들어온 건 니들 허가 내주지 마라고 허가권자들을 그 제한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만 두 가지. 첫째, 국토관리를 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토관리를 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 있어. 주무부 장관들이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들어온 경우. 그때도 국토교통부장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제한하는 건 몇 가지겠다? 두 가지. 첫째, 국토관리를 해서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슨 사유로만?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보전 또는 국민경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들어가면 그럼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국장한테 요청이 들어가면 허가권자들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또 국방 문화재 보전 그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있을 때 또는 국문환 환경부 장관에 요청했을 때 또는 누구의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요청이 있을 때 그때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청장한테 제한합니다.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자기들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 허가권자들에게 야 니들 당분간 허가 내주죠 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두 가지 사유. 첫째 국토관리를 다시 목적은 첫째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지역계획 또 하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그때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때 특광도지사는 그 제한한 내용을 최고대빵인 국장한테 뭐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는 거. 제한한 내용을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국토교통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한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 제한 기간은 몇 년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2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데 1회 하나요. 1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 2년, 1회 하나요. 1년 연장 가능. 이렇게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 이번에 개정됐죠. 다음 같은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냐 해야 한답니다. 첫째는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종전까지는 1년으로 됐었는데 2년으로 늘어났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 영순입니다. 다만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의 승인 등을 이유로 그때는 공장은 몇 년?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은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거 공장은 3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2년 플러스 1년, 공장은 3년 플러스 1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일정한 기간 내에 아까 말한 연장까지 포함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는 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반드시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착공 신고하기 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 뭐에 붙였습니까? 경매나 또는 공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 주인인데 내가 이런 건물 질래요라고 뭐 했단 얘기야? 이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허가 받아놓고 공사 착공 신고하기 전에 이게 경공매에 붙여가지고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가 건물 지려고 하는 걸 그대로 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전번에 지었던 사람하고 새로 산 사람이 그 건물 짓는 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다, 즉 상실했다는 건 전에 있던 주인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새로운 사람이 넘겨받았죠. 근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뭐 된다? 전임자가 허가받았던 걸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자, 이제 건축 신고 사유도 있죠. 경미한 행위들입니다. 그런 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단다. 그럼 건축 신고하면 어떤 요구가 있죠? 그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때는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건축 신고하면 허가 대상 건축물인데도 사실은 일부 경미한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은 신고만 하시면 건축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는 것. 그렇죠? 또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에 착수하는 걸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요거 이해도 올해 10월 17일 날 현재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내용이 또 있어요. 여기서 조금 추가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5일과 관련돼서 뭐 5일 내에 뭐 통제했다고 뭐 나오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보지 마시고 현재는 요 내용까지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올해 시험범위에 요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 신고할까? 거기 쭉 열거돼 있죠. 그중에 중요한 게 첫째, 받은 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만 하는 거.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은 경미한 거니까 그 정도는 신고만으로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층 이상 되는 건축물인데 몇 층 된 거?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에 받은 면적의 합계가 그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만 한정해서 신고사항입니다. 자, 그건 조심할 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근데 얼마죠? 연면적 500제곱미터짜리 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몇 층짜리죠? 3층 이상 된답니다. 자, 그래서 3층 이상인데 근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된답니다. 그럼 이거는 얼마까지만 신고 대상일까? 만약에 위에다가 뭐 한다면 증축을 하거나 개축, 재축을 한대. 그럼 증축만 해보죠. 그만큼 증축을 한대. 그때는 신고 대상인 증축은 얼마일까? 85제곱미터까지 증축하는 건 신고 대상일까? 안 됩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짜리인데 여기다 80제곱미터를 증축하는 거, 85제곱미터까지 증축하는 거 안 된답니다. 그럼 얼마죠? 요거에 10분의 1 이내까지만 신고사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500제곱미터의 10분의 1이니까 50제곱미터. 요 이내까지만 요게 무슨 사항이다? 요건 신고사항이고 그럼 50을 초과되는 증축은 허가받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1000제곱미터에 10분의 1 하면 얼마죠? 100제곱미터네. 그럼 이 100제곱미터가 신고사항일까? 아닙니다. 그때는 얼마까지만? 85까지만 신고사항이라 말이고 최대가 85제곱미터까지는 신고란 얘기고 그럼 85제곱미터 초과되면 그거는 허가받아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록 10분의 1을 했더니 그게 100제곱미터 되면 이게 신고사항이 아니고 85까지만 신고사항이고 85 초과되는 건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은 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밖에 안 되면 그건 10분의 1인 550제곱미터까지만 그때는 신고사항이 된다. 그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결국 작은 건축물일 때는 10분의 1까지만 신고사항으로 하라는 얘기고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면 85제곱미터 이내까지만 그때는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사항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관농자 지역에서 그럼 관농자 하면 무슨죠? 시골 지역에서 작은 건물을 짓는데 관농자인 시골에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규모가 작은 거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따라서 미만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건 숫자를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200이 아니라 199까지고 3층 미만이니까 2층까지죠. 동시요건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추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관농자 지역에 뭐가 지정돼 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거나 방제지구가 지정됐거나 또는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관농자라는 용도적 외에 요 지구 단위 계획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이 있다면 그 안에서는 비록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 하더라도 뭐 받으라는 얘기니까 허가받으라는 얘기야. 그때는 규모가 작더라도 그건 허가돼서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 대수선. 규모가 작은 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건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내기, 보지, 방주, 미담아 그 중에 6가지 내기, 보지, 방주자에 뭐 들어가는 거죠? 수선하는 것들, 수선의 말이 들어있는 것들. 그 수선은 대수선이지만 그건 신고만으로 하시는 수선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같은 건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되는 건축물의 신축. 이거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높이 3m 이하까지만 증축한다. 그것도 신고만으로 할 수 있죠. 높이 3m 이하까지만 증축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두 가지는 4번에서 그 가나번 두 가지는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건축물을 건축 허가받거나 건축 신고하거나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인 거 허가받았어. 그 세 가지. 일반 건축물의 건축 허가, 건축 신고받고 가설 건축물의 허가 대상인 가설 건축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예요?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공사 계획을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이 철거한 이 땅에다 건물 언제부터 들어갈 겁니다 라고 착공 예정일을 따로 기재했다면 그때는 따로 착공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예치금이라고 했죠. 줄여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죠? 허가받은 자가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부도 나는 거죠. 부도가 나가지고 돈이 없어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주는 거기다 뭐 해야 된다? 첫째, 지타 말았으니까 보기가 흉물스럽죠. 따라서 미관 개선,
또 하나 지타 말았으니까 언제 또 붕괴될지 몰라. 우연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미관 개선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근데 돈이 없어서 그거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리 예치하게 합니다. 어떤 건축물들? 예를 들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 초례가 정하는 건축물이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 초례가 정하는 그런 건축물은 미관 개선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데 얼마나 착공신고할 때 예치해요. 착공신고하는 때 예치합니다. 얼마를 예치하죠?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치금이 일정한 사유가 없이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그걸 돌려줍니다. 그때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돌려주는데 보증서로 예치한 자는 이자는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공사에 대해서 중간에 방치돼 버리면 위험해지니까 그때는 일정한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래도 안 하면 그때는 안전관리에 지금 예치한 금액을 사용해서 그걸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죠? 맨 밑에 나와.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공사가 중단되고 2년 이상 지났는데 그래도 미관 개선 안전관리 안 하면 그때 그 예치한 금액을 사용해서 어떤 미정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이 넘었을 때 그때부터 그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용 승인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가사 건축물 요거는요.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까지 하죠? 사용 승인 신청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사용 신청합니다. 그때 모두 첨부한다. 공사 완료 보고서 등을 첨부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로부터 며칠 내 7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하나여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난다? 7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한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고 하죠. 그럼 사용 승인 시기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뭘 받아야 돼?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 승인 못 받으면 그러면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사용 승인 안 받았는데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첫째,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 교부기인데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교부하지 않는다? 사용 승인서 교부 기간 아까 며칠 했죠? 7일. 아까 신청이 들어오면 7일 내에 검사하고 그 7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이라는 기간에 뭐 보완 조치하라는 말도 없고 사용 승인 내주는 것도 없고 아무런 말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8일째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밑에 임시 사용 승인에 관한 게 나오죠. 임시 사용 승인은 뭐죠? 아직 건축 공사가 다 완료된 건 아니야. 원래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다 끝나야 사용 승인을 받는데 아직 그 중에 일부만 완공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완공된 부분에 한해서만 임시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 이런 뜻이야. 그때 임시라는 기간이 얼마일까? 원칙은 2년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은 날부터 이제 2년 내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을 다시 또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야. 임시 사용 승인은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건축물이나 또는 안반 공사 등에서 공사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들어온 사람이 그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뭐 할 수 있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대형 건축물이나 안반 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긴데 그럴 때는 연장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만 됐지 연장 기간이 몇 년까지 가능하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 사용 승인 받고 들어오면 연장 들어가면 제한 없이 10년이고 2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왜 그러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아파트 단지를 조그만 거 짓는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몇 개 동을 짓까? 3개 동을 짓겠대. 이렇게 짓는데 그런데 뭐는 완공됐어? 101동하고 102동은 완공이 됐는데 아직 103동은 대형 건축물이나 안반 공사도 공사에 길어져. 그럼 이거 뭐였어요?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뭐 할 수 있죠? 이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때는 요거에 대한 건 지금 아직 공사 중에 있더라. 이때는 그냥 공사 중에 있대. 그러면 어떤 것만 이미 완공된 이 2개 동에 대해서만 일단 뭐 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공사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럼 이 2개는 뭐 받을 수 있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요건 몇 년?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하고 받았는데 2년이 지났는데 이쪽 공사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계속 공사 진행 중에 있어. 그러면 임시사유세 받고 이삿짐 다 싸가지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계속 더 살아야 될까? 이제 2년 기간 지났으니까 나가야 될까? 이 소리입니다. 나갑니까? 계속 삽니까? 계속 삽니다. 얼마 동안? 1회 하나에 1년 동안 임시사유 승인을 연장할 수 있다? 땡 틀려버립니다. 1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연장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임시사유세 받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미 소유권 등기 했어야 되는데 임시사유세만 받아서는 소유권 등기를 못해요. 그러면 등기도 못한 상태에서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들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왜? 등기가 안 되면 처분할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팔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 건축주가 짓는 사람이 뭐라고 되냐? 사용자가 야, 니 거 2년 지났는데 임시사유세가 끝났으니까 아직 공사가 여기가 진행이 안 끝났으니까 니들 나가랍니다. 연장 안 해주겠대. 나가래. 그럼 이삿짐 싸고 나갔다가 다시 여기에 공사 끝나면 그때 또 이삿짐 싸고 다시 들어와라? 아니 이삿짐 싸고 들어온 사람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사유 승인 안 나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술권 등기도 안 돼서 열받았는데 그분들 보고 나가라고? 이분들 나가겠습니까? 데모하겠습니까? 데모 일어납니다. 괜히 벌집 쑤시는 거죠. 그때는 뭐한다? 저기요 그냥 계속 살고 계십시오. 여기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살고 계십시오. 임시사유 승인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제한 기간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쳐.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건부 임시사유 승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조건으로? 자, 여기 공사가 언제 끝났느냐? 요 두 개 공사가. 예, 언제 끝났죠? 사실은 여기까지 다 지었다 치자. 3개 다 끝났어. 근데 언제 끝났냐? 1월 달에 건축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1월이 뭐죠? 가장 추울 때잖아. 영하 20도, 30도 막 내려가는데 그때 건축공사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까지 해야 되냐? 원칙적으로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다. 건축물을 거쳤다는 조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경까지 해야지 사유 승인 내주거든요. 근데 조경을 못합니다. 왜? 1월 달에 나무 심었다가는 나무들이 뭐한다?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조경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기에 건축공사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만 허가해 주다? 요거 건축물에 관해서만 임시사유 승인을 먼저 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지에다 조경하는 건 언제 하는 걸 조건으로? 꽃피는 춘사월이 들어오면 그때 조경하는 걸 조건으로 요것만 건축물만 먼저 임시사유 승인을 내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경 조건부 임시사유 승인이라 한다는 거. 이때 조경만 조건으로 하지 뭐 거기다 뭐 이런 거 우회방시설 환경방시설 이런 걸 조건으로 한다면 틀려버려요. 조경하는 것만 조건으로 임시 사유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가 가는 것? 건축물 건축에 관한 건 다 끝났습니다. 자, 옆 페이지면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해서는 간단하게만 정리하죠. 첫째, 건축물이 완공이 돼서 사유 승인 받고 사용하면 되는데 그 건축물 사용하는데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 관리 책임이 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수시점검이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고 정기점검은 언제 한다? 사용 승인 받았잖아. 다 줬다고? 그럼 사용 승인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 10년이 지난 날 그날을 무슨 날에 한다? 기준일이라고 하고 그 기준일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다 끝났으면 사용 승인 받았고 사용 승인 받은 날부터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라는 날이 지났대. 10년 기간이 이게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2년마다 그때마다 뭐한다? 여기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건축물만? 그 밑에 내죠. 다중이용 건축물들. 우리 앞에서 봤던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들. 다만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뭐 하는 게 있다?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주체가 임명되어 있는 거. 그럼 관리주체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런 주택은 공동주택은 따로 이걸 정기점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여기선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선 정기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없고 그건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중업소의 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들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정 건축물들은 뭐가 필요하다? 그때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 하나 마지막 준다주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에서 특수구조 건축물들도 뭐나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럼 정기점검을 실시하려면 언제까지 하죠? 정기점검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날부터 2년마다 한다고 했잖아. 그럼 사실은 12년 차에 하는 거죠. 그럼 12년이 됐다는 걸 날짜를 까먹고 삽니다. 누가 건축주가 또는 소유자가 그거 기억합니까? 소유자 관리자가 그거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12년 됐다는 사실을. 따라서 12년,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특시특도시장수구청장이 소유자 관리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어이 소유자, 어이 관리자. 자, 12년 차 되는 날이 앞으로 3개월 후에는 12년 차가 되니까 그때 정기점검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3개월 후에는 정기점검을 해야 되니까 까먹지 말고 알고 있으라라고 3개월 전까지는 통지해 줘야 된다는 것. 그것도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었고 우수하게 관리가 되고 있답니다. 그럼 다음 한 번에 한해서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년 차에 했더니 우수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 그럼 14년 차는 면제하고 16년 차에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죠. 자, 정기 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블요청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게 나오죠. 사용 승인 받고 20년 이상이 지났거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걸 하더라도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건축물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따로 누가 그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에 따른 안전점검이라는 것도 할 수 있단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죠. 자, 철거 및 멸실 신고는 하죠. 건축물을 철거하는 건 철거 신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작년 시험 문제. 성면 대상 건축물들 있죠. 그때도 사전에 미리 그런 성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런 걸 철거하기 전에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 성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할 때도 그런 기관 성면조사 결과 사본을 첨부해서 추가로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철거하기 전에 성면부터 먼저 뜯어내고 그 다음에 철거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거만이 아니라 뭐도 있죠? 멸실합니다. 그럼 멸실됐을 때는 천재지변이나 홍수로 멸실돼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 멸실되면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나누죠. 자, 등기 축탁은 뭐죠? 원래 건축주 지가 등기해야 될 걸 건축주가 등기하는 게 아니라 특시특도 시장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대신 등기해 줍니다. 특시특도 시장수 구청장이 대신 등기해 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 합니다. 그럼 다음 같은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고 되죠. 작년까지는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되는데 이제 바꿨어. 의무화시켰어. 반드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했을 때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내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될 때 그때도 사용 승인 받고 나서 면적이나 구조나 용도나 층수가 변경되면 그것도 특시특도시장수이 그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등록은 누가 한다? 건축주 본인이 합니다. 이건 특시특도시장수 구청장이 대신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또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멸실 신고에 따라 멸실 신고한 경우 그때는 반드시 특시특도시장수이 대신 등기서다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중에 1번하고 4번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했는 거 또 하나 건축물의 멸실로 멸실 신고한 경우 이때 하는 등기는 누구를 위한 등기를 본다? 지방자치단체 자기를 위한 등기를 본다. 그렇지? 그건 건축주를 위해서 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다음 페이지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고 나오죠. 거기서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합니다.